세상에는 남의 불행을 돕고 자신의 실속도 챙기는 일타쌍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첩보기관 첩지천안의 우문월이 정확히 그런 인물인데, 그는 때마침 위기에 처한 노예를 구하고 낼름 훔쳐다가 새로운 첩보원으로 훈련시킵니다. 우문월에게 발굴된 새로운 스파이는 헝거게임의 우승자 초교로 앞으로 드라마를 하드캐리할 인물이죠. 귀족들의 인간 사냥터에서 초교는 삶에 대한 강렬한 욕망으로 버티지만 오히려 못된 귀족들의 흥미만 더 부추길 뿐입니다. 늑대까지 합세한 아비규환에서 투쟁하는 초교를 보면 우문월이 왜 그녀를 첩보원으로 키우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가고 말고죠. 연순세자와 우문월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초교를 구하는데, 두 남자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그녀를 구해주는 서사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이 구도 때문에 초교전은 첩보전과는 전혀 관계없이 삼각관계의 패턴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기절에 딱 깨어나 보니 사냥감이 되어버린 초교는 우문월의 사촌인 못된 귀족 우문회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에서 초교는 노예로 전락한 형제들을 만나지만 여기가 또 인간 살 곳이 못 되는 집이죠. 이 집구석엔 또라이 영감탱이가 하나 사는데 초교의 언니는 이놈에게 살해당합니다. 이 영감탱이와 우문회는 우문월의 첩보기관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고, 우문월은 자기 밥그릇을 뺏으려는데도 별 관심이 없는 듯 세상만사 초월한 얼음공자입니다. 첩보기관의 권력을 둘러싸고 우문월의 할아버지는 독살당하는데 그 죄는 초교의 오빠가 뒤집어쓰고 우문월에게 즉결 처분당하죠. 이번 영상은 2017년에 방영된 특공황비 초교전입니다. 초교전은 현대 중국의 정보기관원 출신인 초교가 남북조 시대의 왕조에 뚝 떨어지는 심진기 여성 버전입니다. 첫 회를 보고 대략 간을 보자면 머나먼 별에서 온 원더우먼이 고대 중국에서 제임스 본드를 만나 마타하리로 거듭난다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그 원더우먼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를 강력히 주장해서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 탄생할 예정일 수도 있고요. 노예가 존재하는 나라, 인간의 기본권이 제한되던 시대의 이야기, 초교전 시작합니다. 주인공 초교는 평범한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노예를 사냥감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귀족들이 공존하는 이상한 사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초교전은 첩보물도 아니고 인권에 관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며, 초교가 노예에서 흑전사로 변해가면서 진정한 자아를 아마도 발견할 거라는 성장통 드라마입니다. 그러면 초교가 자신의 자아를 발견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죠. 초교의 자아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 점은 극의 흐름이 끝난 후에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초교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흐름은 액션이 엄청난 분량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액션씬의 등장 타임이 초교전에 미덕이면서 동시에 악덕으로 작용하죠. 시도 때도 없이 액션이 튀어나오는데 대화보다 액션이 더 많습니다. 설중 한도행이 싸우다 말아버리는 긴 팍세는 액션이었다면 초교전은 말로 해도 될 걸 주먹다짐부터 하고 보는데 초교 성깔이 아주 더럽습니다. 초교의 액션도 후반부로 갈수록 쓸데없이 독살스러워지는데 그게 다 스티븐 시갈이나 람보가 쓸 법한 살인 병기의 기술들이죠. 무협을 좋아하니 액션씬이 많은 걸 마다할 리 없지만, 그렇다고 협이 존재하지 않는 폭력을 찾는 건 아닙니다. 노예 해방의 선두에 서기도 전에 초교는 벌써 산발머리 영감탱이와 우문월과 왼수가 졌습니다. 거국적인 노예 해방 전선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은 사적인 복수부터 할 생각이죠. 마음이 앞섰던 초교는 영감탱이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하지만 노예 신분에다가 딸린 여동생은 2명이나 있어서 도망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북의 세자 연수는 초교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겨주는데, 이 왕자님도 아까 사냥터에서 초교를 구해주려다가 우문월에게 선수를 빼앗긴 그 남자입니다. 연수는 서위에 볼모로 와서 귀족의 자제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우문월과 황자를 빼고는 주변 인물들이 나쁜 놈 1, 2, 3으로 분류 가능하니까 사는 환경이 그닥 쾌적하지는 않았겠습니다. 이 나라 서위는 노예들도 계급사회입니다. 최하급 쇠방울과 은방울, 그리고 쌍방울, 이런 식으로 황소의 등급을 나누는 중이죠. 쇠방울인 초교는 이웃집의 우문월이 시침 하녀를 선발하는데 나를 뽑아달라고 간청하고 오지랖 세자
연수는 자기 시녀 찾는 것도 아닌데 왕참견을 해대며 초교를 보고 좋아 죽습니다. 초교가 시침 하녀가 된 이유를 대충 눈치챈 우문월은 시퍼렇게 날이선 면도칼을 주고 수염을 깎으랍니다. 우문월이 영화 대부를 아직 안 본 게 틀림없는데 제임스 본드 우문월은 마피아보다 더 대범하셨단 게지요. 초교는 수염도 깎아드리고 손가락에 피도 좀 보는데 이 드라마가 앞으로 19금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문월도 초교가 스파이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간을 본다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그녀의 불만도 용납하고 주인에게 개기는 것까지 이뻐하더니 이제 훈련은 핑계로 전락합니다. 초교전에는 서위의 첩지천왕과 양나라의 첩보기관 그리고 초교가 대장이었던 풍은영 등 3개의 적대적인 첩보기관이 등장합니다. 양나라 건 시시껄렁하고 풍은영도 초교가 기억을 잃었으니 드라마상에서는 별 볼 일 없죠. 자신의 풍은영과 대립관계인 첩지천왕에서 초교는 왕년에 한가락하던 몸동작으로 인간 병기로 키워지는데 기억을 잃었다고 오토바이족이 자전거도 못할까요? 첩지천왕의 수장인 우문월은 다른 모든 것보다 조국인 서위가 우선입니다. 연순의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어도 조국과 연순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진 않습니다. 한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우문월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죠. 그들의 우정이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 둘 중 누가 더 속 좁은 놈인지 누가 이들의 상황에 불을 싸질렀는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문월은 초교가 언제라도 죽어나갈 수 있는 노예 신분에서 살아남게 해주지만 의사소통 기술은 나가리인 남자라 주로 몸으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 연수는 초교에게 저돌적으로 찍잡는 타입이죠. 계속 우문월을 찾아가서 초교를 달라고 생떼를 쓰는 연순에게 안 줘, 못 줘, 니네 나라로 꺼져버리랍니다. 연수는 초교를 들고양이라고 부르고 천성장가의 초왕 역시 여주인공 봉지미를 들고양이라고 부르는데 초교와 봉지미의 인물 설정이 묘하게 겹쳐 보이긴 합니다. 자신도 볼모였던지라 노예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잘 아는 연수는 우문월과는 달리 초교의 이상적인 꿈을 공략합니다. 노예도 없고 평화로운 연북으로 함께 가자고 꼬드기는데 노예가 없는 나라가 초교가 연순을 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초교가 연순을 택한 이유는 우문월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이죠. 초교의 오빠는 우문월의 할아버지를 죽였다고 처형당했는데 정작 할배는 떡하니 살아있으니 초교는 기가 막힙니다. 결국 우문월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숨기는 것 투성이라는 건데 노예에게 정치적인 기밀까지 다 떠벌리길 기대하는 셈이죠. 떠나는 사람은 원래 핑계가 많은 법이랍니다. 그런데 연수는 왜 갑자기 초교에게 연북으로 가자고 꼬드겼을까요? 우문월이 연순에게 니네 나라로 꺼지라고 했던 건 정치적인 기류가 좋지 않으니까 서위를 탈출하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순도 분위기가 쎄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초교도 동의했겠다. 함께 연북으로 가려다가 저지당하죠. 우문월은 연순을 걱정하여 연북의 왕은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다고 황제에게 고했다가 첩지천왕까지 사촌인 우문회에게 빼앗깁니다. 황제를 거스를 수도 없는 데다가 첩지천왕을 잃은 우문월도 더 이상 연순을 감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황제가 원했던 대로 연북의 왕은 반란죄를 뒤집어 쓰고 온 가족이 처형당합니다. 이 사건이 서사의 흐름상에서 중요하긴 했지만 연순을 그렇게까지 공들여서 팰 것까지는 없었죠. 화살 맞고 칼 맞고 굴러 떨어지기까지 하는데 연순이 안 죽을 리가 있습니까? 했더니 안 죽었습니다. 죽음을 면한 연순은 가택연금 3년형에 처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연순과 초교의 로맨스가 아주 절절합니다. 우문월은 연순 세자를 고향으로 떠다 밀었어야 했는데 늦었지 말입니다. 연순의 가족의 영모죄를 거의 2개의 에피소드 동안 풀어낸 이유는 연순의 흑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길고도 긴 밑밥이며 복수는 너의 것이라는 완벽한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우문월은 연순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에게 거짓말까지 했지만 도통 말을 안 하는 그놈의 성격 때문에 연순과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연순이 아무도 믿지 않고 오로지 초교에게만 집착하게 된 건 순전히 우문월 너 때문입니다. 연수는 복수 위에는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살아서 복수하자는 초교의 말만 귀에 들어오는데 사실 초교는 연순의 복수심을 부추기는 중이고 연순도 초교의 복수심을 이용하는 중이죠. 이게 마치 사랑처럼 보이더라도 동일한 삶의 목표는 사랑을 능가하는 법입니다. 연순은 초교 이외의 모든 것에 말이 줄어들고 차가워집니다. 또 다른 얼음공자의 탄생이죠. 과거의 그와 비교를 한다면 매력적인 남자의 탄생이며 앞으로도 이 모습을 유지하려면 복수할 마음을 접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우문월의 처지 역시 좋지 않았는데 그는 우문회에게 첩지천안을 빼앗기고 변방으로 좌천됩니다. 그가 순순히 변방으로 간 건 초교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초교는 웃기는커녕 가택연금을 끝낸 연순과 함께 다시 귀족사회로 되돌아가서 못된 놈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우문월은 죽 써서 개준 거죠. 초교가 궁술솜씨로 나라를 빛내자 황제는 기분이 째졌던 거로 그녀를 궁술교관으로 임명합니다. 노예에서 군인이 된 초교가 발령받은 곳은 연북의 부대였던 수료군도 주둔 중입니다. 수려군은 서위 군대에게 연북의 성문을 열어줬다는 오명을 쓰고 서위에 피난 왔는데 초교의 오지랖 때문에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불운의 부대이죠. 그런데 우연인가 필연인가 우문월도 변방에서 방금 돌아와서 부대에 근무하는데 또다시 연순과 불꽃 튀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문월이 불꽃을 튀긴 건 연순이 아니라 부대에서 먹고 자게 생긴 초교이죠. 초교와 우문월의 대놓고 썸타기가 또다시 시작되면서 신나게 화면에 집중하던 차에 양나라의 등륜 아니 소책 왕자가 등장합니다. 우문월은 일단 저리 집어치우고 소책 왕자를 봅시다. 그는 꽃을 뿌리며 나타나는 묘사스럽게 생긴 왕자이며 이화궁의 화무결독으로 주변엔 여자밖에 없죠. 소책 왕자는 격변을 덮기 이전에 연순을 떠올리게 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연순과 마찬가지로 초교에게 꽂힙니다. 초교의 진정한 조력자는 소책 왕자였는데 그는 자신의 권력 투쟁에 초교를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초교가 소책 왕자님을 좋아했더라면 도화살, 역마살 다 떨쳐버리고 팔자 피는 건데 아깝게 되었죠. 헐랭이 소책 왕자보다 그의 누나가 더 확 깨는데 양나라의 첩보기관 소속인 누님이 우문월과 펜팔친구랍니다. 얼음공자께서 마음을 털어놓는 펜팔친구가 있다는 것도 기가 찬데 살짝 연정까지 품으셨답니다. 적국이자 첩보전의 라이벌에게 보이스피싱 당하다니 우문월도 허당입니다. 연순은 탈출의 거사일자를 원순공주와 결혼식 날로 정하고 황제도 이날 연순을 제거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경사스러운 날 우문회는 드디어 죽어서 겹경선하고 연순은 성공적으로 장안을 벗어나지만 원순공주 입장에서는 이게 웬 대환장 결혼 파티입니까? 닭다리 소녀가 우습게 보였나요? 그녀의 분노는 역대급인 어장을 관리하는 초교를 향하고 애들 오징어 게임 하듯 너무나 쉽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잘못된 방향이든 아니든 원순공주의 생존 본능은 앞으로 초교전의 액션을 전쟁씬으로 변화시키는 시점이 되죠. 마침내 연순은 연북으로 갔지만 노 웰컴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초교에게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엔 노예만 없는 게 아니라 식량도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죠. 초교는 속았습니다. 초교만 속은 게 아니죠. 초교를 통해서 사회의 엄격한 계층 구조에 반기를 둘 것으로 예상했는데 삑살이 났고 연북으로 가서도 서사는 그렇게 흐를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연순은 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다시 전쟁 그리고 전쟁 끝없는 되돌이표를 찍죠. 새로 촬영할 필요도 없었겠습니다. 대사만 바꾸면 되거든요. 서위의 정복을 목전에 두고도 초교 때문에 퇴각했던 연순은 열이 뻗치는데 사랑보다 더 강력한 동기로 묶여있던 초교를 우문월이 낚아채 가버렸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문월에게서 초교를 빼앗아오는 방법은 단 하나, 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연순은 왜 그리 초교에게 집착하는 것일까요? 연순은 확실히 초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연순의 집안이 박살나면서부터
두 사람은 연인 아니고 동지로 엮입니다. 연인이었다면 초교는 노예가 없는 연북으로 가자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연순에게 더 헌신했을 것이고 연순도 그녀의 뒤통수를 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둘 사이는 서로 정치적인 뜻이 안 맞으면 싸우고 갈라서는 동지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갈라서고 저리 꺼지라고 하기엔 초교의 존재가 웬만한 기갑사단보다 더 위험한데 옆에 끼고 있는 게 상책이죠. 초교는 전쟁 기계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만 서사는 그녀가 아니라 연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교 자신의 정체성은 늘 연순이 나쁜 남자가 되는 것에 밀려버리죠. 우문월과 골동품 가게에 갔다가 최면에 걸려서 본 초교의 과거도 서사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초교의 정체는 서사의 흐름에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장치일 뿐이지 그녀가 암살 조직의 보스이든 도망친 노예이든 달라질 건 하나도 없거든요. 드라마의 서사도 초교 캐릭터의 성장과 더불어서 흘러가는 듯 보여도 사실상 연순과 우문월의 국가대항전에 초교가 맞다리 갔다리 하는 것 뿐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게 하고 싶다는 초교의 이상도 우문월과 연순의 서사를 돕느냐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초교의 행동 역시 그들의 반응에 따라 변화되고 결정되는데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 때문에 뒤움박이 되었다는 점에서 초교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문월과 연순의 장기말이었지 노예 해방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노예 제도를 뒤집어 엎고 싶었다면 노예가 없는 연북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서위에서 투쟁했어야죠. 초교가 유일하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동한 것은 전쟁 중에 수려군을 보호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전쟁, 또 전쟁 중에 연순은 우문월을 죽이기 위해서 초교를 미끼로 사용하는데 우문월은 물론이고 초교까지 얼음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초교의 등에 풍은영의 보스의 증명서인 피안화의 문신이 드러나죠. 노예 해방을 주장했었던 주인공이 나는 원래 노예 따위가 아니라 풍은영의 실종된 보스였답니다. 피안화 문신이 나타나면 초교가 잃어버린 내공을 되찾는다니까 시즌2에서는 더 독설스러운 쌈딱이 된 초교를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콜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